오늘 이 자리에 마련해 주신 우리 시장님과 의장님, 우리 세종 공동체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고, 지방시대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항상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을 하고, 또 모든 국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고 희망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우리 공동체는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또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최근에 대내외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데 겪은 그러한 위기는, 직면했던 위기는 대외적으로는 아마 안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1950년대 미소 패권 다툼으로 냉전 체제에서 우리는 한국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소 패권이 무너지고 미중이 화해하는 가운데서, 국교를 정상화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근대화의 길을 걸어왔고 오늘날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역사의 아이러니는 다시 세계 패권을 미중이,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하는 그 와중에 우리는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가능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미일 안보 공동체제가 구축이 됨으로써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혔습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뭐니 하더라도 저출산 문제와 수도권과 비수도 간의 불균형 문제, 또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지방대학의 문제, 이것은 우리가 풀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유지에도 큰 위협이 되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들이 지난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 번도 이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시면 여야 후보가 저출산 문제를 두고 정책적으로 논쟁을 벌이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또 수도권의 면적이 11.8%인데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뜻합니다. 여기가 2019년을 계기로 인구가 50%를 넘었었습니다. GRDP는 2020년에도 50%를 넘었었습니다. 이 문제도 여야 후보가 한 번도 TV 토론에서 정책 대결을 벌이는 거죠. 또 지방대학의 문제, 이 문제는 2005년에 벌써 예견이 됐던 문제였습니다. 인구라는 통계는 정확하잖아요. 2005년에 태어난 아이들을 보고 우리는 앞으로 대학들은 3분의 2가 없어지겠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2005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문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실을 줄이고 문을 닫는 것과 또 다른 양상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지역에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문을 닫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역대 어느 대선치고 교육 문제가, 대학의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지난 대선에는 이 문제도 비켜나갔습니다. 후보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워낙 난해한 문제니까 서로가 싸움을 회피하고 서로가 정책 문제를 거론하기가 싫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 이 문제는 대외적인 문제보다는 오히려 더 풀기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 와중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세종시. 그 와중에 태어난
도시가 세종시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 세 가지 문제는 서로 얽혀져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지금은 뭐 0.78, 올해는 어떻게 잘하면은 코로나가 지나갔으니까 결혼율도 좀 높아지면 0.8 정도 되지 않겠느냐 기대합니다만 0.78이나 0.8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노동력은 18년 동안은 어떻게 이민이 아니고는 메꿀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의 지도자들은 왜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미래에 대한 준비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산하제한 정책을 폈는데 1968년부터 했습니다. 1968년도에 학교 출산율은 6.8이었습니다. 후보가 아이 낳은 것이 약 7명. 저도 8남매 중에 둘째입니다. 웃으시지만 대역층 평균이 7, 8 다 그랬습니다. 그 인원이, 그 인구가 오늘날 한국의 근대화를 이루었습니다. 농촌에서는 못 먹고 사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전부 도시로 몰려들어서 도시로 몰려든 그 노동력이 노동집약적 산업에 투입이 되면서 한국의 근대화에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산업 전산으로 불렀습니다. 68년부터 가족계획협회가 되면서 이 좁은 땅에 세계적으로 인도가 제일 높았던 방글라데시, 한국, 일본 이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족계획 정책이 우리가 96년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1996년에 학교 출산율은 이미 2.0이 무너지고 1.0이 무너질 지경에 있었습니다. 학교 출산율 1.0이라면은 두 부부가 2명을 낳아야 본전인데, 평균인데, 현상 유지가 되는데, 1명밖에 놓지 않아요. 그때서야 산하제한 정책을 중단을 했습니다. 자, 어떤 지도자는 밀도가 높아서 살기 어려우니까 강력한 산하제한 정책을 펴옵니다. 그 다음 지도자들부터는 출산율에 관계없이 그냥 해오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산하제한 정책을 그만둔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났을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이웃 나라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1.34인데 2차 대전 이후에 한 번도 일본은 산하제한 정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출산 잠재 정책을 폈습니다. 인구 밀도가 그래 높으면서. 제가 2005년에 큰애를 20개월 된 놈을 데리고 둘째는 뱃속에 있는 상태로 유학을 갔습니다. 외국인 등록을 하니까 신체 검사를 하라고 해서 신체 검사를 하니까 임신 판정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모든 게 무료였어요. 임신하는 판정을 하는 순간부터. 그러면서 큰애한테는 양육비를 주다. 양육수다. 저는 세금대 내지 않는 유학생입니다. 둘째가 태어나니까 둘째는 큰애에 한 3배 정도를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두 아이로부터 받는 양육수당이 제 한 달 4인 가족 생활을 위해 반을 차지합니다. 반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이 1.34가 되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서 저하고 나이가 같다는 일본 교수가 축하한다면서 점심을 사. 그래서 내가 선생님 왜 며칠이나 5시간. 나오는 말이 선생님 야만이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2000년대 애 불만 나고 야만이라고 그랬어요. 의료보험도 첫째 보험 혜택 되면은 둘째, 셋째가 쌍둥이면 쌍둥이 중에 하나는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아줘. 강력하게.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뭐 인구 문제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었고 세계적인 그런 동향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내 야만이 소리 듣는 건 좋은데 너 나라가 먼저 망하나 일본이 망하나 보자. 그러면서 프랑스 얘기를 해줘요. 프랑스 월드컵 팀을 한번 봐라. 색깔이 같냐. 그래 프랑스도 가족계획 정책을 한 것이 아닌데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함께 산업 구조가 바뀌고 사회 현상이 달라지면서 출산을 안 하니까 결국은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아프리카부터 이민을 받은 거죠. 지금 프랑스가 오늘도 저렇게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고 심한 소요와 함께 프랑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정도로 그렇게 격연하게 사회 통합을 못 입고 데모를 하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프랑스는 안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월드컵 대회 색깔이 얼굴 색깔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2005년에 일본인 교수가 하면서 어차피 출산 양육수당을 줘도 얘는 안 올 테니까 우리 교수들에도 얘를 좀 봐야 돼. 그래서 실감이 나지 않고 너무나 생뚱맞은 얘기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수도권 불균형 문제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국토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여러분 60년대부터 70년대 서울에 농촌 인구를 몰려들 때 하루에 7만 명이 몰려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후반에 이 세종이 아닌 구역 공주를 중심으로 하는 곳에 원래 행정수도 계획은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34권으로 된 백지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 보면은 그때 벌써 토지 공개민은 제도를 도입해서 행정수도 만들면 땅값이 오를 거니까 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토지사법이라는 제도를 그때 벌써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1978년에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토개발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외국에서 학자들을 도입해 초청을 해서 아파트 한 채씩 자동차도 들려주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맡았던 일이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기능 재배치라는 과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정비법, 정비계획법 초안 작성팀에서 일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제2차 82년부터 시작된 제2차 국토종합개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정비계획 이것은 수도권에 몰려오는 산업과 교육활동을 철저하게 규정하는 규제법이었습니다. 그 법 내용을 보면은 지금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 그런 법을 못 만들어요. 300인 이상의 기업은 수도권에 입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 그리고 대학의 신설, 증설, 정원을 억제했습니다. 아까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 생긴 것이 고대 전청 캠퍼스, 연세 원주 캠퍼스 이 분교들이 생긴 것이 바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그때는 안보적 이유도 있었습니다. 휴전선이 너무 가까워서 너무 많은 인구가 몰려서 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국토가 골고루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되지 서울에만 몰려오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목표 인구가 600만이었습니다. 서울. 그때부터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정책. 300인 이상 기업은 수도권에 입지를 못합니다. 그때 정책은 수도권의 경제와 교육 활동의 규제를 통해서 반사적으로 지방의 이익을 가져오죠.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규제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제일 수도권 정책의 규제 정책의 큰
전환점이 언제냐면은 IMF 경제 위기죠. 김대중 정부 출범을 하면서 경제 위기 때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외환관리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산업 구조를 첨단화시켜야 됩니다. 그때 나온 말이 처음으로 벤처 산업 육성, 엔젤, 첨단 산업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인터넷 혁명, 정보화 혁명, 인터넷 고속도로에 그때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지각적 중무장대의 산업에서 첨단 산업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거기에 발을 맞춰서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에 한해서는 수도권의 입지를 허용해 줬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파주가 되었고 판교가 시작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기업들은 정부를 협박을 했습니다. 수도권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으로 가겠다. 여러분 LG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파주가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청할 때마다 규제가 풀립니다. 강력하게 억제했던 정원 억제 정책은 기업들이 우리 첨단화되는 산업에 맞는 인력을 대학에 맡겨놓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쓸 수가 없다. 우리 기업에서 대학을 운영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양성한다. 예를 들면 LG는 LG대학을 만들고 삼성은 삼성대학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정책을 기업에 맡겨주는 나라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그걸 피하려고 어떤 대책을 해야 하냐면 산업 인력이 부족하다니까 수도권 내에 야간부를 풀어줬습니다. 근데 야간부를 풀어주니까 대학생들이 입학은 야간부로 하고 수강 신청은 전부 중앙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도권 내에 정원을 늘려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역대 어느 정부도 국가의 균형 발전 정책을 포기하거나 소홀히 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 전면에 우선적인 균형 발전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김영삼 정부도 외국 다 그랬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지방자치제를 단체장 선거를 시행하면서 행정구역 통합도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을 폈던 정부가 노무현 정부죠. 노무현 정부가 세종을 만들었죠. 그때 행정수도 이전이었는데 관습법 때문에 지금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렇게 복잡하게 됐죠. 그때 관습법 위헌 판결이 없었으면 오늘 그곳도 없었을 텐데. 거기다가 수도를 옮긴 나라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을 전국에다가 흩어놓는 이런 정책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물론 프랑스가 라테방스에 공공기관을 옮겼습니다만 여기 우리처럼 우리 전국 10개 지역에다가 저 밑으로는 진주에까지 내려갑니다. 10개의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160개의 공공기관을 흩어서 이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들도 따라가고 가자. 아까 시장님은 6만 온다고. 근데 결국은 그들은 분열되면 서울로 다 올라가고 서울의 기업소득이 더 높은데 서울에 집을 팔고 내려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혁신도시가 20년 가까이 되니까 거기에서 채용된 지역 이제 한 단계로 채용된 인원들이 정착하고 해서 정착 인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책도 지금 와서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보면은 그때는 정치적으로 각 시도별로 하나씩 주고 예를 들어서 여기 그때 세종이 탄생하기 전이니까 대전 충남은 세종시가 있으니까 혁신도시 배정을 안 했고 광주 전남은 나주에다 하나를 했고 부산에 혁신도시를 안 만들었고 이런 형태로 주면서 10군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가는 기관들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력 낭비,
특히 연구원 같은 데는 연구 인력을 확보를 하죠. 전주의 국민연금공단 같은 데는 전문 인력이 없어서 연금 수익률을 못 올린다고 합니다. 지금 평가를 해보면은 우리가 수도권에 저렇게 집중되는 것이 일본은 일극 집중, 지방 소멸 이런 단어들을 일본이 만든 조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지만은 일본은 30%에서 32% 선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유지가.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그 다음 나라가 제일 집중 많이 되는 지역이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50%를 넘었었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즘 전국 광역경제권 메가시티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서울에 몰려가는 정도로 서울에 가지 않고 살려면 최소한의 한 500만 정도의 생활권을 가지고 있으면 대형 병원도 있고 대학도 있고 꼭 서울에 가지 않더라도 서울과 같은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지 않느냐는 개념이 바로 광역경제권 개념. 이게 한 전국에 한 5개 되면 서울의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 5군데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했으면 공공기관 그 안에서 상승 효과도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벌써 10개 정도로 갔는데, 세종시가 생기니까, 대전은 우리하고 관계없으니까 대전도 혁신도시 만들고, 충남도 또 만들고, 그래, 이제는 지금 12군데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과정에 전국에 흩어놨을 때, 여기에 대한 비효율적인 문제도 있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군인들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은 어느 산골짜기라도 가라고 하고 저밖에 살아가고 사는 줄 생각하는데 그분들도 그분들의 삶이 있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도 있고 그분들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펴본다면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전국에 그렇게 산재시키는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히 아쉬운 정책입니다. 또 하나의 정책은 지금 생각해보면 아쉬운 게 박근혜 정부가 만들었던 창조경제. 박근혜 정부가 만들었던 창조경제는 지금 대부분 다 대기업이 지방에 와서 대기업의 특화산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특성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대기업일수록 기업 논리에, 경제 논리에 철저하게 기업의 입지를 정하죠. 저거는 정경련하고 청와대 경제수로시에서 합의해서 만들었던 정책인데 연고 있는 기업에다가 지역을 특단을 해요. 충남은 하나가 태양광 에너지, 세종은 SK가 ICT, 전북은 광주는 현대가 자동차가. 이게 탄핵과 함께 창조경제에 대기업들은 강제로 동원됐다고 다 서울로 다 떠나고 있고 지금 창조경제라는 데는 지금 비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한 10여 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더라면 우리 산업 생태계가 달라졌지 않겠나. 참 아쉬운 정책입니다. 경제적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는 왜 역대 정부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강력한 균형 발전 정책을 폈는데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교수님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그때만 하더라도 70년대 후반 80년대까지만 해도 정보통신, 교통이 발달하면 할수록 분산 효과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학계의 가설이었습니다. 지역개발학계. 요즘은 정보통신, 정보화 산업은 지적인 이익을 가지고 이것은 승자 독식을 가져온다는 얘기가 요즘 나오는 얘기지 그때는 정보통신 교통이 발달하면 우리가 꼭 서울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인터넷 하이웨이가 개통이 되고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다시 서울로 집적되어가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유럽도 그렇지 않고 미국도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그런 현상 속에서 오사카 경제권이라는 큰 경제권이 받쳐줘가지고 30%, 32%를 유지가 됐습니다. 여기는 커다란 문화적 차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놓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낸다고 하는데 서울로 오는 걸 우리는 상경이라고 하잖아요. 전국 어디서 서울 가는 사람은 상경객이고, 근데 일본은 상경을 교토 가는 사람을 상경이라고 해요. 도쿄 가는 사람은 하경이라고 해요. 하경. 그 에도만부 전에 교토가 수도였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 의식을 바탕으로 관서 경제권이 탄탄합니다. 우리는 전국 경제연합회가 하나가 있지만 일본은 관동 경제권, 경제인 단축 경관련, 관서 경관련이 아주 경쟁적. 또 세계적으로 돌아다녀봐도 같은 업종이 모여가지고 경쟁 속에서 치열한 일종의 테스트베드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수익 창출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먹자고는 세계에 없습니다.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은 민족적 권역이지 동일한 업종이 한국에 모여서 치고받고 이런 곳은 여러분 세계 여행하면 어느 나라가 그런데요. 이런 독특한 문화가 우리는 놓쳤던 건데 그와 함께 맞춰서 정보통신이 발달을 할수록 여기에 맞춰서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의 정보화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KTX 개통될 때 지방에서도 뭐 서울 가서 영화도 보고 이장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루 갔다 오고 얼마든지 놀고 다니고 된다. 이런 낭만적인 생각을 한 반면에 실제로 개통되고 나니까 서울 대기업들이 지방에 놔두고 지사를 다 철수시켰어요. 이런 독특한 문화. 그리고 수도권의 경제활동의 규제를 통해서 반사적 이익을 가지고 지방에다가 넘겨주겠다고 하는 일종의 하향 평준화 정책. 또 중앙집권적으로 배분하는 정책. 이 정책이 우리 균형발전 정책을 실패로 몰고 가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려운 한 50년 이상 쌓여온 결과인데 더구나 지금 50%가 넘었을 때는 최근 10년간이 아주 가파른 속도로 수도권에 집중이 되기 시작합니다. 최근 5년간에 청년은 50% 이상의 수도권이 집중되는 것은 최근 5년간이에요. 맹목적입니다. SNS가 보급되면 될수록 SNS 활용률하고 수도권의 청년 집중하고 같이 갑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역대 정부는 경제적 효율성이나 비효율성 측면에서 또 국토균형 발전은 국토부와 산자부의 일로 시도가 되었고 구체적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를 기회의 공정이라는 기회의 공정성, 이거는 차별 금지에 해당되는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됩니다. 가치적 측면으로 접근합니다. 두 축으로 추진하고 하나는 국민들이 어디 살더라도 기회는 공정해야 돼요.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몰려있는 권력을 그 권력의 중심축을 지방분권을 통해서 권력의 공정성을 국토의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서 국토의 공정성을 국토 이용의 공정성을 확보해야겠다. 이 취지에서 그동안 행정안전부가 관사가 되었던 자치분권위원회라는 대통령 지속기구와 산업자원부에서 뒷받아서 해주는
대통령 지속균형발전위원회 두 개를 통합을 해서 지방부분과 균형발전이 한 축선상에서 가로축과 세로축선상에서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겠다. 또 그 특색은 수도권의 규제를 통해서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지방의 권한과 재원 배분을 통해서 지방 스스로가 활력을 가지고 지방 스스로가 균형 발전의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하겠다. 그것이 분권 정책이고 균형 발전 정책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첫째는 정부 구조를 지방 분권적 정부 개종이고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큰 축에서 작은 정부가 국민들의 삶과 관련되는 부분은 지방정부에 다 맡기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의 힘으로 지방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각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방 간의 경쟁적 유발을 한번 시켜보자. 일종의 상향 평준화 정책으로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특색입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실제적으로 교육 문제가 수도권 집중의 큰 원인이 되는데 과거 어느 정부도 교육 문제를 균형 발전 정책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교육 정책은 교육 정책으로 별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 정책의 가장 핵심 정책은 교육 정책입니다. 교육 개혁을 합니다. 이 정책이 지금까지 해보지 않는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지방이 중심이 되는 권력의 중심축을 지방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1960년대 오늘의 근대화를 이룰 때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시대 5개년 계획,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범부처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각 시도별로 만든 계획을 중심을 두고 시도가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라는 정책을 붙이고 또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국정공표에서 6개 국정교육 6번에서 제기한 공약을 그 계획에 심어가지고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가지고 지방 스스로가 범정부적인 추진 체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틀을 짜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틀 속에서 시작되는 첫 번째 전략이 분권화 전략입니다. 이거는 아마 임기 중에 우리가 시행령을 할 수 있는 거, 법률 개정을 하는 거, 헌법 개정을 통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당장 이번에 만드는 기회발전 특구의 관련법하고 융합특별법에는 아예 시행령을 거의 네거티브한 해서 안 되는 몇 가지 조항만 두고 모든 것을 조례로 넣는 그런 법안을 새로 만들었고 그래서 대폭적으로 자치입법권, 자치계획권, 자치인사조직권, 자치재정권 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결국은 지방의 일자리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써봤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서 다른 사업하고 다른 것은 정부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투자 기간의 회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한 기회특구라는 제도를 가지고 민간 자본이 10년, 20년간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를 할 때 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을 해올 때 가압세의 상속세를 유보를 해줍니다. 청년들에게는 소득세, 근로소득세 감면, 대폭적인 국세 중심의 지방세 중심 정책이 아니라 국세 중심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기회발전특구인데 이거는 지금 시도별로 하나 정도로 해서 면적을 확대를 해주면
시도지사들이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구에 기회발전특구의 제도를 운영을 몇 년 하다가 B라는 지구에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에다 대폭 위임하는 형태로 여기에 대한 기대가 제일 큽니다. 이것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입니다. 두 번째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특별법에 교육자유특구라는 제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교육 문제는 저출산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균형발전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는 워낙 실타래처럼 복잡하기 때문에 한두 지역을 모델 지역으로 해서 정부가 보육과 돌봄을 다 책임지고 학교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학 입시는 공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대학을 가게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제일 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대학이 의학계, 이대, 치대, 한의대, 약대. 올해부터는 40% 이상을 대학 총장들이 지방 아이 고등학생을 뽑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로 그 자리 비어나요. 이 제도를 대학 총장들은 100%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 부산대학은 90%예요. 부산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90%.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 아이들이 지역대학의 지역이제 할당제 혜택을 받아서 지방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더 넓히고 또 2차 공공기관 이전하고 행정부의 개편을 행정 개혁을 통해서 특별행정기관 같은 것을 시도로 넘겨주고 하면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한 30% 정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자유특구가 야당의 반대로 법률이 통과를 되지 못해서 지금 교육부가 사교육을 없애는 방법으로 사교육 카르텔을 깨는 정책이 결국 교육자유특구라는 제도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부분적으로 나눠서 그래서 앞으로 지역대학하고 시도와의 관계가 더 유기적으로 연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제 세 번째가 기회발전특구인데 우리가 세종시로 너무 이전을 한 것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인데 이 부분은 조금 시차를 좀 두고 너무 갈등들이 심해서 원래는 지난 6월 정도 기본계획 발표해서 나름에는 연말 중에는 이전이 다른 기관들은 연말 안으로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늦어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공공기관 이전이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 우리 위원회가 최종으로 이상한 것도 공공기관 이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공감을 얻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종으로 이전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전략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입니다. 이와 함께 아마 세종시의 법적 지위나 세종시의 기능도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저도 여기와 살아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세계에서 아마 이 빠른 시간 내에 신도시를 이렇게 완성시켰다는 것도 대한민국의 자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이 시민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